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2010년도 사회차입니다. 말씀드렸지만요 2010년도에는 시험을 4번 봤어요. 사회차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차 해설 진행하겠습니다. 사회차 시험 문제는 2010년도 10월 31일 날 시험을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10월 30일이면 거의 끝무렵에 이렇게 시험을 봤습니다. 그만큼 직업 상담사가 많이 필요했었겠죠. 자, 1번 갑니다. 진로 선택 이론 중 사회학습 이론과예요.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이런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해서 사회학습 이론이에요. 누가 주장했냐? 크론볼츠가 주장했습니다. 크론볼츠가 주장한 사회학습 이론이다. 그래서 여기서 또 파생되는 게 크론볼츠가 사회학자가 어떤 걸 주장했냐?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 이거에 영향을 주는 게. 그래서 동영상에서 몇 차례 제가 반복해서 강의했습니다. 이럴 때 크론볼츠가 주장한 진로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거는 가장 사회에 영향을 주는 선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 유한양행의 유일한 시다. 왜? 유한양행을 사회에 기부했기 때문에 그 유일한 씨가 만든 대학이 유한대학이다. 유한대학에서 가장 좋은 학과가 유한학과다. 이렇게 여러분 강의했었죠. 그래서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환경 조건과 사건이 좋을수록 사회학습을 잘하더라.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다. 이제 크론볼츠가 이렇게 못 타고났으면 어떡하냐? 그래서 후천적으로 개발하라. 어떻게? 학습 경험을 많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라. 어떻게 많이 한다? 과제 접근 기술을 많이 다뤄서 공부해라. 그래서 요거는 후천적으로 사회학습을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사회학습의 이론, 이래서 요인을 준 3가지니까 이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됩니다. 4가지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되고, 4가지는 유한학과다.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이다. 보시고, 여러분 저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가 있다. 김소연 씨 아버지는 서울대 의대 교수. 김소연 씨 아버지는 또 김소연 씨 오빠인가 동생이든 남동생인가 오빠인가는 서울대 의대 나와서 의사. 김소연 씨 엄마는 서울대 성악과 나와서 음대 교수. 김소연 씨는 서울대 음대 나와서 지금 뮤지컬 배우. 이 집안이 잘 될 수밖에 없죠. 왜? 유전적으로 잘 타고났으니까. 그래서 유전적과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학습을 잘 하더라. 또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끼치더라. 환경 조건과 사건이 다양할수록 진로 선택에 영향을 끼치더라. 영향을 주더라. 또 학습 경험이 많이 할수록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또 과제 접근 기술이 많을수록 진로 영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갖고 글짓기 하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보게 되면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개인의 진로 기회를 제한하는 타고난 특질을 말한다. 즉 타고난 특성과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이 있을수록 사회학습, 즉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글짓기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번까지 풀어볼까요? 환경 조건과 사건,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들은 진로 성향에 영향을 준다. 즉 환경적 상황과 여러 가지 사건이 긍정적 유인가를 발휘할 때는 진로 선택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쓰는 거는 타당도 있게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책에 있는 건 양념이다. 글자를 절대로 외우지 말라.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꼭 여러분이 외워야 될 거는 사회학습 이론에서 크론볼츠가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건 무엇이냐?
유한학과. 이 유한학과가 무슨 뜻이냐?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또 과제 접근 기술. 이거는 딱 매치기 돼야죠. 쓰는 거는 내 맘대로 글짓기 하면 되겠다. 1번 해설이 끝났고요. 2번 갑니다. 다면적 인성검사에서 MMPI라고 합니다. MMPI는 정상적인 성격 검사가 아니라 이상심리검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MMPI 이상심리검사를 나타낼 때로 정신병 중에서 많이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의 삶은 이 미치고 아니고는 살기가 참 힘들어요. 정말 스트레스가 많고 취업하랴 또 취업하면 직장 내 스트레스 그래서 거의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MMPI를 요즘은 거의 다 미친 종류를 보기 때문에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인적성 검사에 MMPI를 많이 봐요. 다 미친 세상인데 누가 그나마 덜 미쳤냐? 누가? 그래서 요 미친 종류의 정상 분포는 정상이에요. 누구나 다 미침이 있다. 근데 극단적 미침, 아주 세게 미친 건 무엇이냐? 세게 미친 걸 가려내는 게 MMPI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게 미친 종류를 알아보는 MMPI 검사에서 검사에 보는 타당도 척도가 있어요. 즉 무엇을 검사가 얼마큼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 타당도 척도가 있고 임상 척도가 있어요. 이 임상 척도는 병명이에요. MMPI의 병명은 임상 척도예요. 그래서 뭐 건강 염려증, 우울증, 반사회성, 강박증, 조증, 경조증 이런 것들은 병명을 우리가 임상 척도라고 하고 이 검사에 대한 타당성 척도가 뭐냐? 검사에 대한 그래서 첫째 알 수 없다 척도. 알 수 없다 척도예요. 무엇을 답을 체크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무효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 태도를 보는 거죠. 알 수 없다 척도. 두 번째 L 척도. 검사의 답을 보고 세련되지 못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리는 척도를 거짓말 척도라고 한다. 자신을 좋은 모양으로 나타내 보려는 부정직한 척도인데 어떻게 부정직하냐? 세련되지 못하게 표현하는 척도를 L 척도라고 한다. 3번 K 척도는 교정 척도라고 해요. 정상인과 정상인과 아주 다르게 답을 하는 걸 가려내는 척도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밥 먹는 거를 싫어한다. 그럴 때 보통이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이런데 매우 싫어한다 이렇게 답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먹는 걸 매우 싫어하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정상적인 것을 가려내는 척도를 K 척도, 규정 척도라고도 한다. 그래서 답안지에 물어보면 물음표 척도, L 척도, K 척도의 의미와 용도니까 이렇게 쓰시면 6점을 맞았습니다. 2번 갑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이것도 자주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집단 상담, 모여서 하는 거죠. 모여서 하니까 장점이 뭐냐? 시간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다. 두 번째,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훨씬 편하게 상담할 수가 있다. 또 세 가지 찍었으니까 책에는 여러 가지 나왔지만 제가 써놨습니다. 또 내담자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타인과의 대인 관계가 넓어진다, 높아진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저 같으면 이 세 가지 외워요.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다. 두 번째,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한테 내담자에게 효과적이다. 세 번째, 내담자의 사회성을 길러주고 대인 관계의 시각을 높여준다. 이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겁니다. 간결하죠? 쉬운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해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여기서도 사실 이제 저도 방송을 나가고 강의하지만 효과할 때냐, 효과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발음을. 저 효과합니다. 효과를 효과라고 왜 못해요? 제가요,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뭐냐 이거예요. 단점은 모든 내담자에게 만족을 시킬 수가 없다. 그렇죠. 집단원끼리 하는 거니까.
또 개인에게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면 개성이 상실할 수가 있다. 즉 집단의 압력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자, 집단 상담을 하는데 8명이서 앉아서 삥 둘러 상담을 해요. 근데 질문을 갑니다. 김덕희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나는 김덕희 교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앞 사람이 너무 좋아요. 김덕희 교수님 너무 잘생겼어요. 두 번째 사람이 김덕희 교수님 너무 훌륭하십니다. 막 했어. 나는 나쁘다고 해야 되는데 다 좋다고 하니까 뭔가 나쁘다고 하면 뻘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좋아요. 이렇게 집단의 압력이 가해서 개성을 상실한다 이런 겁니다. 또 비밀 보장이 어렵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다 까발려야 되니까. 그래서 비밀 보장이 어렵다. 집단의 압력이 가해서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모든 집단에게 만족할 수가 없다. 이렇게 쓰면 간단합니다. 공부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정말 쉬워요. 그래서 하루에 10개씩 외우면 참 쉬워요. 10개씩. 4번 갑니다. 홀랜드의 육각형 모형 이론에 대한 비판점 2가지만 쓰세요 라고 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갑니다. 홀랜드의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주로 남자 위주의 그 모형 중심이에요. 홀랜드는. 그리고 개개인마다 특성 이론에 비하면 개개인마다 특성이 다른데 일괄적으로 의미했다. 또 발달 과정이 결여되어 있다. 또 충분한 설명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비판점 2가지는요. 여러분이 이 중에서 골라서 남녀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홀랜드 이론은. 두 번째 충분한 유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가 않고 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저 같으면 제가 2개를 찍어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즉 환경에 대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마치 프로이드의 결정론적 이런 유형은 이렇다라고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2가지면은 그냥 쉽게 갑시다. 홀랜드의 일반적인 모형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고 개인의 능력과 환경은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갑니다. 보상적 임금제도입니다. 페이지 수 292페이지입니다. 보상적 임금제도. 보상적 임금제도의 의미는 근무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근무 환경이 열악함을 경제적 보상, 경제적으로 보상해서 환경의 열악함을 상쇄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예요. 즉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돈으로. 예를 들면 탄광촌 광부의 임금은 도시 근로자보다 더 많아야 됨을 의미한다. 이런 거겠죠. 이럴 때 보상적 임금 격차의 의미를 설명하고 의미했죠.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여기서 탄광촌에 일하는 광부는 시간당 200원, 봉제공장 직원은 100원 임금 격차가 있지만 탄광촌 광부는 근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만큼 경제적 보상으로 상쇄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용은 다 나왔네요. 발생 원인, 3D 업종이고 작업에 쾌적하지 못하고 직업이 힘들기 때문에 보상을 더 해줘야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상적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5가지예요. 첫째는 교육훈련 비용의 차이에 따라서,
두 번째는 작업의 쾌적함 정도에 따라서, 세 번째는 성공 실패의 가능성에 따라서, 네 번째는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다섯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 여부에 따라서 임금 보상적 임금 격차의 발생 원인이 된다 해서 이런 내용을 갖고 여러분 글짓기 하면 되겠습니다. 6번 갑니다. 게스탈트 상담, 형태주의죠. 상담 기법 세 가지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게스탈트, 독일어입니다. 독일어로 모양이라고 그래요. 모양, 형태. 여기에 상담 기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상담 기법이 있고요. 상담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요. 네, 문제가 틀린 겁니다. 상담의 목표와 목적은 자각, 각성, 책임입니다. 여기서는 기법이니까 기법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먼저 이 이론의 큰 틀을 한번 짜볼게요. 간결하게. 게스탈트 모양이에요. 이 모양이 안 이뻐요. 모양이 지금 현재 안 이뻐요. 무엇 때문에? 선행 사건 때문에. 그래서 선행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모양이 안 이뻐요. 그래서 미해결 과제가 발생했어요. 미해결 과제. 뭐 스트레스나 병적 요인이에요. 이거를 배경으로 빼야 돼요. 이 배경은 해결이 된 거죠. 이 배경을 추억이라고 그래, 추억. 그래서 이걸로 빼는 과정에 어떻게 빼냐 이거예요. 어떻게 빼냐. 남자들 군대 갔다 온 사람끼리 막 뭐 얘기할 때 보면 뭐 정말 아주 얘기만 들어도 재밌어요. 저도 뭐 군대 얘기하면 재밌죠. 저도 공군 헌병 나왔습니다. 공군 헌병 문지기 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커가서 구령 담당했었는데 헌병 때도 군기가 굉장히 세요. 공군을 편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재수없이 헌병으로 빠져갖고 고생만 칙살하게 하고 3개월 더 근무하고 이렇게 제대했습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아주 고생만 칙살하게 했습니다. 우리 때는 구타가 되게 심했어요. 정말로 안 맞으면 잠이 안 와요. 막 서로 자랑해요. 야, 나는 100대 안 맞으면 잠이 안 와. 그럼 옆에 사람이, 야, 100대는, 야, 그거는 마사지다, 마사지. 나는 500대 맞아야 잠이 와. 막 이렇게 서로 막 남자들끼리 막 구라칩니다. 근데 이게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추억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억담이에요. 술 한잔 먹거나 술안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상처가 아니라 그냥 배경으로 뺀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갑자기 벌벌 떨면서, 군대 얘기하지 마! 무서워! 군대 얘기하지 마! 무서워! 이거는 미해결 과제가 존재한 거예요. 미해결 과제가. 이런 얘기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억이 아니라 막 지금 미해결 과제 남았어요. 스트레스, 병적 요인이고. 이럴 때 어떻게 상담 기법을 쓰냐 이거죠. 그 첫째, 욕구와 감정의 자각.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너 지금 제대했잖아. 왜 바보처럼 맨날 그거 군대 얘기하면 벌벌 떨어 이 미친놈아.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죠. 네가 뭐 너 지금 제대했잖아. 너 때리는 고참들만 지금 다 죽었어, 자식아!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욕구가 뭐냐? 내가 자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라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정신 차려 이거죠. 첫째, 욕구와 감정의 자각. 이래도 안 돼. 그럴 때는 비느제에 갖다 놓고, 야, 비느제에 너를 때리는 고참이 있다고 생각해봐. 너 이 새끼 때려! 막 때려! 막 이렇게 가상의 인물이 있다고 생각하고, 미해결 과제를 푸는 걸. 이걸 보고 비느자 기법이라고 하죠. 이것도 안 돼요. 그러면 그냥 의자에 너 앉아봐. 그리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너 이렇게 또 또라이야? 너 나 제대했는데 왜 이거 왜 맨날 군대 얘기만 벌벌 떨어? 막 이렇게 막 면박을 주는 거죠. 이걸 직면이라고 그래요. 나 뜨거운 자리. 그래서 뜨거운 자리다. 세 가지만 쓰시오. 욕구와 감정의 자각, 비느자 기법, 또 뜨거운 자리, 직면. 욕구와 감정의 자각,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자각하게 한다. 비느자 기법, 내담자를 이렇게 인물이 의자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푸는 것을 의미한다. 뭐 설명 보면 굉장히 쉬워요. 쓰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그냥 쓰십시오. 이해했으니까. 자, 6번 끝났습니다. 게스탈트 상담 기법의 상담 기법 세 가지가 무엇이냐? 욕구와 감정의 자각, 또 비느자 기법, 또
뜨거운 자리, 직면, 뭐 또 꿈, 작업, 뭐 여러 가지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세 가지만 그냥 찍어서 외우십시오. 7번 갑니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이에요. 로저스, 칼 로저스.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 또는 내담자 중심 상담. 인간은 선을 기본으로 했어요. 그래서 성선설, 착하다.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하는 게 같은 맥락이죠. 좋은 얘기 있으면 다 답입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은요, 성선설, 인간은 착하다. 그냥 그런 맥락 쓰면 다 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서비스 문제입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이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이다.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주관적, 인간은 적극적인 성장력을 지녔다. 인간은 장래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인간은 잠재 능력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그냥 여러분 그냥 꼴리는 대로 쓰세요. 그냥 맘대로. 이런 건 정말 서비스 문제예요. 근데 야, 철학적 가정 이건 수업 시간에 안 배우는데 듣보잡 나오는데 하지 말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합격하기 힘들어요. 유연적 사고방식. 아이고, 철학적 기본 답이 없겠네. 그냥 이문학적 쓰면 다 답이겠네. 소설 쓰자. 인간 좋은 얘기지. 인간은 선한 존재이다. 인간은 착한 존재이다. 인간은 잠재적 능력이 있다. 인간은 창조적 능력이 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성장력이 있다. 다 쓰면 다 답입니다. 칸만 맞으면 좋은 얘기 쓰면 다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8번 갑니다. 인터넷 이용 사이버 상담이 필요한 이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컴퓨터, 사이버가 많이 컴퓨터가 발달됐기 때문에 사이버 상담이 많이 효과적이에요. 효과적이 아니라 효과적이에요. 사이버 상담. 컴퓨터로 상담을 의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국은 상담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의 시간당. 또 사이버 상담도 금액도 물론 사이버 상담은 싸지만 우리나라는 상담이면 거의 공짜인 줄 알아요. 다. 그래서 직업 상담하면 오히려 돈 되게 많이 받는데 다 공짜예요. 공짜로 상담해도 또 잘 안 와요. 사실 직업 상담사가 월급 또한 막 한 달에 1,000만 원 이렇게 막 받아야 돼요. 이렇게 여러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한 달에 1,000만 원 정규직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이버 상담. 컴퓨터라니까 시간과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도 2개 빼도 돼요. 시간적으로 자유롭다. 공간적으로 제한이 없다. 이렇게 2문제 빼도 되겠죠. 3번째,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렇죠. 키면 쓰면 되니까. 3번째, 상담 내역을 서면으로 상담 내용을 남길 수가 있어 활용도가 높다. 이건 별로 그냥 이건 외우지 마십시오. 4번,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겠죠. 익명성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익명성이 보장되어 있다. 이건 자유롭게 상담할 수 있다. 또 컴퓨터 세대의 청소년들이 적합하다. 이런 내용 갖고 여러분들 컴퓨터 상담이 왜 좋은지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선별가설 의미를 쓰고 선별가설 이론에 적용할 경우 정부의 투자교육 방향은 어떻게 나아야 할지 쓰시오. 또 문제 보면 벌렁거리죠? 울렁증이 있을 겁니다. 이런 내용. 침착하게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선별가설 이론이다. 이 이론은 뭐냐면요. 인적 자본 투자에 비판적으로 만든 이론입니다. 스펜서가 주장했는데 스펜서가 선별가설을 주장했는데 어떤 거냐? 인적 자본 투자 이론은 교육훈련 투자를 많이 배운 사람이 기업의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론이에요. 근데 선별가설 이론은 그렇지도 않더라. 일단 교육 투자 많이 배운 사람을 뽑고 보자. 생산성은 그 다음 일이다. 높자. 일단 좋은 놈을 뽑고 보자. 이게 선별가설 이론이에요. 정말로 좀 냉정한 이론이죠. 그래서 선별가설의 의미는 1번 인적 자본 이론을 비판해서 의미
근로자의 높은 소득이 타고난 능력이며 교육 훈련이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는 하나의 식별 수단이다. 즉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 또는 식별하는 의미만 있다. 이게 선별가설 이론의 의미입니다. 선별가설의 의미를 쓰고 선별가설 이론을 적용할 경우 정부의 교육투자 방침은 어떻게 나가요? 정부가 이거를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즉 학벌만 위주인 이런 세상을 정부가 고쳐야 되지 않냐 이런 문제입니다. 시사성이 있는 문제예요. 지금 학벌 위주라 서울대, 연구대 얘들만 뽑아. 기업에서 이런 걸 하지 말고 이제 정부가 투자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투자 방법은 학벌보다는 실력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뭐 교육이 정말로 잘 되려면 수능제도 없어야 됩니다. 수능제도도 계급주의 아니에요. 신계급주의죠. 그래서 수능 점수에 따라서 뭐 서울대, 연구대 이거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서울대 없어져야 돼요. 서울대 나온 사람이 기득권 갑질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대를 안 나와서 뭐 이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 아시죠? 그래서 좀 교육이 좀 평등하고 좀 자유로워야 돼요. 엘빈 터플러, 제3의 물결, 엘빈 터플러 이 미래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청소년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연설할 때. 왜 그러냐? 한국 청소년은 미래에 쓸데없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청소년기를 다 허비한다. 미래에 쓸데없는 공부. 그게 뭐예요? 국어, 영어, 수학, 뭐 화학, 물리학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려면 하라 이거예요. 박사학위 받고. 안 하려면 뭐하러 그런 걸 해요. 또 욱질이 올라오는데. 여러분 기억나신 공부를 하고 세상 나가서 수학 공부하려면 수학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트 가서 계산할 때 인수분해로 달 나가겠습니까? 그냥 숫자만 알면 되는 거지. 필요 없는 공부를 너무 허비한다 이거지. 두 번째, 기업이 생산성 위주로 채용한다. 즉 기술이 있는 사람을 채용한다. 또 누구든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가진다. 공평한 교육 기회, 즉 평생 교육을 많이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9번 같은 경우는 사회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번 갑니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 여가가 열등제라는 건 나쁜 거예요. 열등제, 경제학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거 없습니다. 열등제, 나쁜 것. 노동공급 곡선은 우상향한다. 참인지 거짓인지 불확실한지 판정하고 소득과 여가 모형으로 설명하시오. 또 갑니다. 우리가 유식하게 소득 효과와 대책 효과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소득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을 위해서 노동 공급을 포기하고 여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체 효과란 임금 인상 시 올라간 임금으로 인해서 기회비용이 올라가서 여가를 포기하고 노동 공급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의미냐? 자, 여기 임금이 있어요. 임금이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는 노동 공급입니다. 노동 공급은 계속 증가하죠. 그래서 노동 공급이 증가할 때마다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단 말이에요. 우상향하는데 나는 벌만큼 벌어서 나는 이 정도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만 벌면 나는 일 안 해. 나는 여가를 선택할 거야. 이게 소득 효과죠. 그래서 여가를 선택했는데 이 여가를 선택한 이 여가가 열등제래요. 근데 여가가 열등 나쁜 거래. 나쁜 거는 선택을 안 하겠죠. 즉 예를 들면 example 워커홀릭이에요. 일 중독자. 그 정주영 씨죠. 정주영 씨. 대표적인 예가. 정주영 씨는 부자예요. 근데 그분은 이 여가 노는 거를 사치로 봐요. 게으름을 봐요. 그래서 평생 일만 해요. 여가도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정주영 씨의 자선을 보게 되면 나는 가족과 함께 영화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놀이공원도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돈이 많지만 노는 것을 게으름을 본다. 즉 여가를 열등제를 본다 이거예요. 이런 여가를 열등제를 보는 사람은요 무조건 일을 합니다. 그래서 노동 공급을 선택한다. 그래서 이게 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뭐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여가가 열등제라면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소득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여가 자체가 열등제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선택한다. 그러므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13년 4회차 제1강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강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